그러니까 며느리와 딸 사이인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다는 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자기도 시집가고 나면 누군가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면서 왜 시누이들은 며느리로 들어온 새언니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걸까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생각했던 이 기가 막힌 일이 저한테도 일어났어요. 어디에 대놓고 비교해도 절대 모자라거나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또라이 같은 시누이를 식구로 만나게 됐거든요. 시집가기 전까지만 해도 전 정말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인생에 큰 이벤트라는 게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저 시집갈 때 친구들이 다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일 얌전하고 결혼 안 하고 조용히 살 줄 알았던 애가 제일 빨리 시집간다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는 말이 진짜인 것 같다고요. 저랑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던 남편, 회사 내에서 평판도 좋고 조용하고 차분한 저와 성격도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터라 남들처럼 평범하게 연애 1년 하고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도 이런 거 저런 거 재고 따지고 들지 않고 그냥 좋다고 바로 승낙을 했어요. 남편 얘기만 들어봤을 때 시댁 역시 완벽한 가정이었고요. 오랜 시간 공직에 몸담으시다가 퇴직한 시부모님께선 노후 준비가 탄탄하게 잘 되어 있고 남편도 결혼하면서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저축 차곡차곡 잘 해뒀고요. 마음에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30살이 다 되어가는데도 변변찮은 직장 하나 잡지 못하고 시부모님에게 얹혀 사는 늦둥이 시누이 정도? 흠을 잡으려고 애를 써도 잡을 데가 없어서 겨우 찾은 흠이 그 정도 하나였죠. 그게 얼마나 큰 흠인지 그땐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부모님이 안 그래도 미영이 때문에 걱정이 많으셔. 내가 봤을 땐 뭐든지 잘하는 애니까 놔두면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고 앞가림도 잘하고 지낼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신지 원. 당신도 나중에 만나보면 알겠지만 정말 활달하고 나랑은 완전히 정반대 성격이야. 걔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 부모님 많이 웃으면서 지냈지. 나처럼 무뚝뚝한 아들만 있었으면 얼마나 재미없으셨겠어. 얼굴도 예쁘고 말도 잘하고 난 나중에 당신이랑 결혼해서 미영이 같은 딸 나오면 참 좋겠다 싶다니까. 여동생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말로 못해요. 저야 외동으로 태어나서 쭉 형제자매 없이 자라왔으니까 솔직히 남편이 말하는 그 남매 간의 오해에 대해 잘 이해가 안 가기도 했어요. 제 주변 친구들만 보면 형제자매랑 눈만 마주쳐도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처럼 싸워대던데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시누이 얘기할 때 뭐라고 해야 하지. 나이가 30살은 먹었는데도 오구오구 애처럼 예뻐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솔직히 이해 안 됐죠. 다 큰 성인이 아직까지 집에 자리도 못 잡고 그러고 있으면 걱정을 하면서 빨리 무슨 일이라도 시켜야 정상일 것 같은데 그렇게 감싸고 노는 게 말이에요. 예, 넌 아직 시집가기도 전에 시누이 질투하니? 그거 남들이 보면 네가 시누이 질투하는 거라고 욕해. 네가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형제 자매 사이 좋은 거 그것도 복이다. 우리 남편 봐봐. 난 결혼하기 전에 시동생이 있는지도 몰랐다니까. 둘이 뭐 때문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싸우고 지냈는지 가족 모임 때 다 같이 모이면 서로 눈을 안 마주치려고 애를 쓰는데 난 그거 남들 보여주기도 좀 민망하더라고. 사이 좋으면 좋지 뭐.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고. 볼멘 소리를 하면 주변 지인들은 네가 아주 복에 겨워서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형제들끼리 사이 좋고 나중에 쓸데없는 일로 안 싸우는 것도 다 네 복이다 하면서 어찌나 뭐라고 하던지요. 제가 또 귀가 얇아가지고 그 얘기 들으면 어라 그런가 하는 거예요. 그래 뭐 눈만 마주치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형제 가지고 있느니 서로 아끼고 위하는 형제자매 있으면 오히려 더 좋은 거지 하고요. 그런데 어딘가 쎄한 것 같다는 저의 촉은 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게 기분 나쁘고 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시댁에 처음 인사 갔을 때부터 시누이와 제 사이는 영 찝찝했던 것 같아요. 결혼 전 인사라고 해봤자 그냥 형식적인 절차 중 하나였거든요. 각자 부모님에게 이런 사람 만나려고 한다. 결혼 허락받기 위해 인사 가겠다 하고 미리 말도 해둔 상태였고 그냥 얼굴 도장만 제대로 찍으러 가는 자리였거든요. 나름대로 신경 써서 선물이라고 고른다고 했는데 다들 좋아하실지 모르겠다. 차라리 엄마 말대로 소고기랑 과일만 깔끔하게 해가지고 갈 걸 그랬나 봐. 괜히 취향이 안 맞는다고 속으로 별로라고 생각하시면 어쩌지? 당신이 중간에서 나 이거 고르느라 엄청 머리 싸매고 고생했다고 얘기 잘 해줘야 돼. 알겠지? 그럼 당신이 고른 건데 우리 집 식구들 중에 싫어할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당신도 참 별 걱정을 다 한다. 내가 데려온 여자가 얼마나 멋진 여잔지 자랑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가족들 얼굴이나 익힌다 생각해. 내 말뜻 뭔지 알겠지? 그래도 처음 인사를 가는 자리인데 식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제 딴엔 선물을 엄청 신경 써가지고 들고 갔었어요. 백화점에 가서 시어머니랑 아가씨가 좋아할 것 같은 화장품 브랜드 고르고 시아버님께서 낚시 엄청 좋아하신다고 그러시길래 저희 아빠 추천받아서 비싼 낚싯대까지 사들고 그렇게 인사를 갔다니까요. 낚싯대 보자마자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우리 집안에 어쩌다 이런 복덩이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냐 하시는 거 보고 저도 그제서야 긴장한 마음을 조금 내려놨다니까요. 다들 뭘 이런 걸 사왔냐고 무슨 신경을 이렇게 많이 썼냐고 고생했다고 한마디씩 해주시면서 제 칭찬을 하시는데 선물 받아든 아가씨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제가 한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는 건가 하고 제가 먼저 얘기했죠. 뭐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냐. 안에 영수증이랑 다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원하시는 걸로 백화점 가셔서 언제든지 바꾸셔도 된다 하고요. 제 얘기엔 대답도 하지 않은 시누이가 남편에게 대번에 물어보더라고요. 오빠는 처갓집에 선물 뭐 사갔어? 하고요. 엄마도 선물 사다 줬다고 그렇게 마냥 푼수처럼 좋아할 게 아니야. 이런 거 다 그냥 품앗이라고. 아마 오빠가 처갓집에 배는 더 비싼 선물 가져다 줬을걸? 언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 영수증 다 받아놨다가 나중에 어디가 더 했네 덜 했네 말 안 나오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언니는 외동이라면서요. 제 선물까지 챙기려면 손해보는 느낌 들겠어요. 손해라니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이제 한 식구 될 사이인데 뭐 어디가 손해고 어디가 이득이네. 그런 수지타산 따져봤자 뭐하겠어요. 선물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죠? 혹시라도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 상한 거면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고요. 속으로 뭐 이런 웃기는 애가 다 있어 생각했지만 처음 인사 온 자리에서 아량 넓은 새언니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 울컥하는 마음을 잘 숨기고 얘기를 했죠. 가족들도 시누이의 발언에 모두 헉 했고요. 솔직히 제가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 손윗사람이라고 해도 기분 나쁠 얘긴데 아직 결혼도 안 한 어린 시누이에게 저런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요. 시부모님도 왜 그런 얘기를 꺼내냐고 중간에서 급하게 말을 막으셨고요. 시누이도 한 소리 듣고 나선 뚱한 표정으로 앉아있긴 했지만 별소리 안 했고요. 시누이가 한 소리 한 것만 제외하면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듣던 대로 차분하시고 누구 하나 저희 결혼에 대해서 토다는 사람도 없었고요. 진짜 딱 하나 시누이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으니까요. 그것도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찬바람 쌩쌩 부는 시누이 눈치 보다가 인사 마치고 그럼 나중에 상견례 때 뵙겠다 얘기하고 주차장에 내려가는데 어머님 집에서 차 드실 때 다과라도 곁들이시라고 사왔던 쿠키 세트를 차에 두고 내려더라고요. 당신 차 빼고 있어. 내가 얼른 올라가서 이것만 전해드리고 올게. 그래도 이왕 왔는데 가지고 온 건 드려야지. 차 돌려가지고 반대쪽으로 빼놓고 있어. 내가 갈 테니까.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것이 워낙 복잡해가지고 이미 차는 뺐는데 이걸 다시 주차를 해놓고 같이 올라가기가 영 애매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제가 그러면 내가 올라갔다 올 테니 당신이 차 빼고 기다리고 있어라 하고 쇼핑백을 들고 얼른 내렸죠. 평소에도 식사하시고 나서 간식 챙겨 드시는 걸 좋아하신다는 어머님을 위해서 특별히 따로 준비한 선물이기도 했고요. 시댁 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데 시누이가 얼마나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는지 문 밖으로 얘기하는 소리가 다 새어나왔어요. 일부러 엿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문 안에서 제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을 머쓱하게 내려놨죠. 아니 엄마 아빠 정말 이 결혼 허락해줄 거야? 어떻게 봐도 오빠가 훨씬 더 아깝잖아. 아까 그 여자 눈빛 못 봤어? 지금도 그렇게 사람 무시하는 눈으로 쳐다보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날 얼마나 개무시하겠냐고. 아빠도 아까 얘기하는 거 들었잖아. 은근슬쩍 자기는 이 부서에서 일한다 명함 나눠주면서 사람 기죽이고 식구를 가려가면서 잘 들여야 집에 시끄러운 일 안 생기는 거라고 했어. 그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오면 진짜 우리 집 풍비박산 난다니까. 오빤 벌써 아주 그 여자한테 홀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만. 시누이가 절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처음 얼굴 본 사람 자기가 알아봤자 얼마나 잘한다고 저런 막말을 하냐 이거예요.
비싼 선물은 괜히 해줬나 싶고 문 박차고 들어가서 줬던 것도 도로 뺏어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저런 미친 인간이랑 상대해봤자 나만 손해지 싶어 쇼핑백을 들고 그대로 내려왔어요. 선물 전해드리고 오겠다는 사람이 쇼핑백 그대로 들고 내려와서 잔뜩 화난 얼굴이니까 남편도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위에 올라가서 신우이가 했던 얘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전달해줬습니다. 남편도 기겁을 하죠. 그 말이 사실이냐고. 신우이가 당신을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요. 저도 거기서 발끈해서 그럼 내가 지금 내 귀로 듣고 온 사실인데 뭐 거짓말이라도 할까 그러냐. 당신 여동생 이상한 걸 왜 지금 은근슬쩍 내 탓을 하고 앉았냐. 버럭 화를 냈어요. 남편이랑 사귀는 동안에도 서로 싸운 적 한 번 없었고 결혼 준비하면서도 말다툼조차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저희가 처음 싸우게 된 이유가 다름 아닌 신우이 때문이라는 것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정말 끝까지 여동생 편을 들었습니다. 미영이 걔가 원래 악감정을 가지고 당신한테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닐 거야. 워낙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아빠처럼 걔를 돌봐주고 하다 보니까 오빠 장가 간다는 얘기에 서운하고 울컥해가지고 땡깡 부린 것 같은데 당신도 걔가 했던 얘기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우리 부모님 당연히 당신 그렇게 생각할 일도 없고 물론 미영이가 100번 1000번 잘못한 것 나도 알고 있지. 말 함부로 한 건 내가 확실하게 뭐라고 할 테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응? 물론 거기서 남편이 자기 동생 감싸가 도는 게 엄청 열이 받긴 했어도 또 생각해보면 자기 가족 대놓고 욕하는 놈보단 낫다 싶기도 하고 자기가 대신 이렇게 사과한다고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게 입단속 잘 시키겠다 철석같이 약속을 하길래 저도 거기서 남편을 더 물고 뜯진 않았어요. 대신 친구들 만나 신우이 욕 한 바가지 하는 것으로 열받은 속을 좀 달랬죠. 야 그래도 뭐 어쩌겠어. 신우이가 신우이 짓 한 거지 뭐. 애초에 신우이랑 친하게 지낼 생각을 한 네가 바보 같은 거니까. 나 우리 신우랑 1년에 얼굴 한 번도 제대로 안 보고 살아. 명절에도 지 시댁 가느라 바쁘지. 친정 와가지고 설거지 한 번을 도와준 적이 없다니까. 아무리 눈에 까신 신우도 결국에 결혼하고 나면 남의 식구 되는 거고 그 집에 끝까지 남아있는 건 너니까 그거 가지고 뭐 결혼 없고 그럴 생각 하지도 말어. 그래 요즘 또라이 같은 시부모님이 얼마나 많은데 신우이가 또라이면 그건 양반이지 양반이야. 제 말대로 네가 신우이 모시고 살 것도 아니고 지금이야 백수니까 시댁에 얹혀 살고 있어서 얼굴 볼 일 많을 것 같겠지만 너도 회사 들어가고 남편 만나 결혼하는 거 아니냐? 네 신우이도 회사 들어가고 나면 금방 남자 만나 시집가라고 들걸. 친구들이 저보다 다들 결혼을 일찍 한 편이었거든요. 또 현실감이 있는 조언들을 들으니까 그런가 싶은 거예요. 그래 뭐 애들 말대로 결혼해서 시누이 볼 일이 얼마나 있다고. 차라리 시누이가 또라이인 게 낫지. 시부모님이나 남편만 두고 봤을 땐 이보다 결혼 잘할 수 없겠다 싶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고 하니까요. 뭐 하나 얻은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누이한테 그렇게 한 소리 들은 게 억울하지 않냐고요? 뭐 한 소리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무리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인 저도 그런 거 가만히 듣고 있을 정도로 성인 군자는 못 되거든요. 남편 통해서 미안하다고 사과 전화가 왔길래 제가 전화 받아서 딱 한마디 해줬어요. 아가씨, 저 아가씨 마음에 들자고 시집살이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딸 있는데 딸 같은 며느리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러니까 서로 기분 상할 일 없이 지냈으면 좋겠네요. 저도 결혼 전부터 괜히 아가씨랑 기싸움하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이번 일은 처음 만난 사이에 실수한 거다 생각하고 저도 그냥 넘어갈게요. 아가씨도 그런 실수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름 똑부러지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괜찮았나요? 남편도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긴 하는데 뭐 자기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이러다 결혼 엎어질 수도 있다 생각하면 찍소리도 못하는 게 정상이죠. 제가 그렇게 따져 묻는 얘기에 수화기 너머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알겠어요 언니 하던 신우이. 철없는 인간 따끔하게 혼내서 그래도 사람 만들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냥 자기 혼자 저한테 이 수모를 당한 걸 어떻게 하면 되갚아줄 수 있을까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식 할 때까진 잠잠했던 신우이. 혼인신고서에 잉크 마르자마자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얼마나 영악하고 여시같이 행동하는지 상상만 해도 울컥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시댁과 제 사이가 소원해질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가씨 있잖아.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는 건 맞아? 물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자기 밥벌이 할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친구네 회사서 사람 구하고 있는데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9시부터 6시까지 내내 근무하는 것도 아니라 오후에 한 3시간 정도만 잠깐 나와 있는 거라 그렇게 어렵지도 않대. 나한테 먼저 연락 와서 주변에 소개시켜줄 만한 괜찮은 사람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길래 아가씨가 딱 생각나서. 그 정도면 뭐 지금 하고 있는 공부도 방해 안 되고 괜찮지 않을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 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솔직히 출퇴근만 잘 찍으면 용돈 정도는 벌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주변에 소개시켜줄 만한 사람 있냐 하고요. 그래도 또 시집와서 내 식구도 했다고 아가씨 얼굴이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너무 잘 됐다고 동생한텐 자기가 얘기할 테니까 혹시 면접 날짜 좀 잡아줄 수 있냐 부탁을 하더군요. 알겠다고 친구한테 바로 연락해서 저도 면접 날짜 잡아줬죠. 그렇게 신우이가 회사에 면접을 보러 다녀왔어요. 솔직히 제 소개가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 면접조차 보러 갈 수 없었을 겁니다. 일을 하다가 중간에 금방금방 때려치워가지고 지금은 공부한다고 시댁에 들어앉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력서에 경력사항이 지저분한 건 물론이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것도 제대로 써봤을 리가 없고요. 저도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것이 미안하기도 했지만 우리 신우인이 잘 좀 봐달라고 친구한테 연락까지 해줬었죠. 그런데 신우이가 면접 보러 가기로 했던 당일에 퇴근하고 나오니 친구랑 신우이에게 나란히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더라고요. 뭔가 일이 있었구나 싶어서 신우이한테 전화하기 전에 친구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죠. 친구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황당해서요. 내가 직원들 면접 많이 봤는데 이런 사람 태어나서 처음 본다. 네 신우이 일을 할 생각은 있대? 아무리 그래도 면접인데 임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왜 연봉을 이거밖에 안 주니 어쩌니 복지는 뭐가 있니? 자기는 원래 이렇게 후진 회사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빠가 말해서 면접 봐주러 온 거라느니 네 식구라고 해서 나도 면접관들한테 잘 좀 봐달라고 미리 얘기했다가 내가 무슨 망신을 당했는 줄 알기나 해? 아, 나 지금 기가 막혀서. 뭐? 아,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우리 신우가 면접장 들어가서 그런 깽판을 쳤다고?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가관인 거죠. 기껏 신경 써서 면접 자리까지 만들어줬더니 면접장 딱 들어오자마자 자기는 원래 이런 중소기업 다닐 생각도 없는 사람인데 오빠가 면접 보라고 해서 면접 보러 와준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제가 소개시켜준 거 뻔히 알고 있을 텐데 진짜 저 엿먹으라고 일부러 그렇게 행동한 건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더라니까요. 불성실한 태도로 면접에 임했던 건 물론이고요. 이직이 잦았던 것 같다. 경력이 길지 않은 것 같다. 이력서만 보더라도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에 자기 혼자 발끈해가지고 니네가 뭔데 나를 판단하냐고. 이런 회사 내 발로 안 들어가면 그만이라고 하면서 면접장을 박차고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뭐 진상짓도 정도껏 해야지 믿겨지지 않는 얘기에 저도 얼굴 새빨개져서 친구한테 연신 사과만 할 뿐이었습니다. 신경 써서 만들어준 자리인데 이렇게 망쳐버려서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 회사에 신우이 소개시킬 일 없을 거라고. 괜히 제 친구 얼굴에까지 먹칠을 한 심보가 뭔지 궁금해지더라니까요. 제가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도 신우이한테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는 문자를 보고 전화 끊자마자 신우이한테 전화를 걸었죠. 전화 받자마자 제가 화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화낼 틈도 안 주던데요. 자기가 먼저 소리 빽 지르면서 지금 자기 무시하는 거냐고. 어떻게 그런 데를 소개시켜줄 수 있냐. 버럭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언니, 일부러 사람이 엿대라고 그런 자리 소개시켜줬던 거죠? 하여튼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사람이 음침하게 은근히 나 질투하고 무시하고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개망신 줄 수 있어요? 내가 왜 거기 앉아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고 있어야 하는 거냐고요. 이거 다 언니 짓이죠? 아가씨, 듣다 보니까 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니. 거기 내 친구가 잘 다니고 있는 회사고 친구가 아가씨 면접 보러 온다고 해서 같이 들어온 면접관들한테 잘 좀 봐달라 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한테 왜 평가를 받아야 하냐고? 아가씨, 나중에 회사는 어떻게 들어가려고 그래? 뭐 공무원 시험? 그건 뭐 시험만 합격하면 그만이래. 면접은 안 볼 거야? 이력서 들고 가면 당연히 이력서에 들어있는 내용 물어보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걸 가지고 뭘 무시하느니 안 하느니
그런 소리를 왜 나와? 오히려 지금 아가씨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난처해졌는지 알기나 해? 바위에다가 얘기를 해도 이것보단 말이 잘 통하겠다 싶더라고요. 어찌나 화를 내던지 제 말은 애초에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이건 언니가 날 무시해서 그런 거다. 다른 사람들도 언니가 그렇게 자기를 바닥으로 보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면접장에서 그런 대접을 했을 거다.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만들어내면서 오만 땡깡을 다 부리는데 제가 먼저 화가 나서 어차피 아가씨 같은 사람 뽑지도 않는다고, 내가 사장이어도 아가씨 안 뽑겠다고, 다시는 그런 일자리 소개시켜줄 일 없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확 끊었죠. 전화 끊고 나서도 화가 쉽게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내가 저런 게 뭐가 예뻐서 회사까지 소개시켜준다고 그렇게 착한 척을 했지 하고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열이 받아 뒤로 넘어가기 직전인데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오늘 있었던 일 일러 바치기도 전에 시어머니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요. 당연히 사정 듣고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하시려고 전화한 줄 알았는데 신우이가 어떻게 말을 전했는지 전화 받자마자 저한테 서운한 티 팍팍 내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무슨 수모를 겪었는지도 생판 모르시는 눈치고 그저 딸이 해준 얘기만 듣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죠. 새아가, 아무리 그래도 네가 어른이고 변변찮아 보이는 시누이라도 네 식구인데 좀 더 잘 보듬어주지 그랬어. 아이 집에 돌아와서 내내 울고 불고 밥도 안 먹고 있다 지금. 뭐 과장해서 얘기하긴 했겠지만 애가 공부하느라 많이 예민해져 있기도 하고 남들 다 먹고 살 자리 찾아서 나가는데 자기만 못 나가는 것 같으니까 조바심도 나고 했을 텐데 어쩌 자꾸 그런 데를 소개시켜줬어. 우리는 다 네가 소개시켜줬다고 해서 좋은데 면접도 안 보고 합격했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미영이도 마음이 상한 모양이다. 네가 먼저 연락해서 애 마음 좀 잘 달래주는 게 어떻겠니? 응? 아유 우리가 얘기를 해도 서운하다고 듣지도 않고 이건 너희 둘이 얘기하면서 잘 푸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아가씨한테 전화해서 사과를 해요? 오히려 지금 제가 사과를 받아도 모자랄 판인데요. 아가씨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전 아가씨한테 하나도 안 빼먹고 다 얘기했어요. 면접도 봐야 하는 거고 면접 볼 때 이력서에 쓴 내용 가지고 하니까 이력서도 꼼꼼하게 잘 써와라 하고요. 오히려 지금 전 친구 통해서 아가씨 면접 자리 만들어줬다가 친구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나서 2년도 다 끊길 마당인데요. 사과요? 그건 제가 받아야 맞는 거죠. 어머님까지 뭐에 홀린 사람처럼 전화를 하셔가지고 절 꾸짖으시니까 진심 울컥하더라고요. 대체 또 옆에서 뭐라고 셀셀거리면서 얘기를 했길래 저러시나 싶고 저만 억울하게 당할 수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어머님한테 오늘 면접장에서 아가씨가 이런 태도로 임했다. 지금 제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어머님도 깜짝 놀라시면서 그런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네 얼굴에 이게 무슨 먹칠이냐고 미안해서 어떡하냐고. 여기서 그냥 제가 호구같이 입 꾹 다물고 신우이한테 사과라도 했어봐요. 그 성격에 아주 더 기고만장해져서 저도 자기 멋대로 주무르려고 그렇게 들었을걸요. 엎드려 절박이긴 하지만 시어머니한테라도 그렇게 딱 잘라서 못 박아두는 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어머님, 아가씨가 왜 그러는지 몰라도 전 정말 아가씨 생각해서 일도 알아봐드리고 한 건데 너무 일방적으로 절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아무리 제가 윗사람이고 마음 넓게 써도 저도 사람이잖아요. 있지도 않은 일 만들어서 저 욕먹이는 사람을 어떻게 가족이랍시고 마냥 끌어안고 지낼 수 있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아이고 이걸 미안해서 정말 어떻게 하니. 애가 이 나이 먹고도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 끌어안고 살아서 그런지 여직 철이 안 들어가지고 아유 괜히 너한테 미안한 소리만 했구나. 여튼 이번 일은 어떻게 된 건지 확실히 알았고 내가 나서서 한 소리 하마. 응? 마음 풀어라. 전에 시어머니든 남편이든 나서서 한마디 해주신다는 얘기가 참 든든했는데요. 이제 이 가족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그것도 전혀 달가운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귀하게 얻은 늦둥이 막내딸한테 누구 하나 제대로 화를 내는 사람이 없었고 그 덕에 아가씨의 그 아나무인 태도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걸 시집 오고 나서 알게 됐으니까요. 속으로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가씨가 진작에 그 말을 들어먹을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저한테 이러지도 않았네요 하는 소리를 하고 싶은 게 굴뚝 같았지만
겉으론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죠. 그래도 이번엔 뭐가 좀 다르긴 달랐나 봐요. 그 얘기가 아버님 귀에도 들어가고 아버님이 진짜로 크게 화가 나셨던 거죠. 저한테 대놓고 말씀은 하신 적이 없었지만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늦둥이 막내딸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30살 다 먹어가는 나이에 자기 밥벌이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 것이 내심 걱정되고 못마땅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를 소개시켰을 때도 이렇게 사회생활도 경험해 보라고 하는 거고 등을 떠미셨던 것이 아버님이셨고요. 면접을 망치고 온 것도 모자라서 어머님이랑 통화한 걸 전해 들으셨는지 시누이가 자기 복을 제 발로 걷어찼다 생각이 드니 엄청나게 화가 나셨던 모양이에요.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부르시고 시누이까지 불러 모아서 크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는 네 새언니한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이게 무슨 망신이야? 언제까지 엄마 아빠가 네 뒷바라지 해주면서 살아야 돼? 우리도 이제 늙고 좀 쉬자 하는 마음으로 은퇴했더니 아무리 늦둥이고 철이 없어도 그렇지 면접장에서 그 난리를 치고 나와. 그리고 새언니 핑계를 대? 너 이거 진짜 네 오빠한테 미안해야 하는 거야. 알고는 있어? 너 때문에 니네 새언니가 오빠랑 더 이상 못 살겠다 갈라선다. 이런 소리라도 하면 너 어떻게 책임질래? 응? 아 아빠 그게 아니라 왜 아빠는 새언니 편만 들어? 애초에 그냥 꽂아주겠다고 얘기했으면 면접이니 뭐니 그런 불필요한 절차 없이 조용히 꽂아줬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아빠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새언니가 진짜 나 망신 주고 싶어서 만든 자리였다니까. 이게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너 이제부터 용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아. 알겠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네 새언니한테 사과하고 집 앞에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라도 나가기 전엔 너 사는데 땡전 한 푼 지원 안 해줄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으라고. 멀뚱멀뚱 뭐하고 앉아있어? 얼른 들어가서 알바 자리라도 찾아보지 않고. 아우 솔직히 거기까지만 해도 너무 쌤통이고 꼬서 죽는 줄 알았죠. 늦둥이 시누이 끔찍하게 아끼는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까지 대놓고 제 편을 들어줄 줄 몰랐거든요. 시누인 끝까지 자기 잘못 반성 못하고 곁눈질로 저를 흘겨보고는 발 쿵쿵 구르면서 제 방문 팩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그 모습 보시면서 혀를 끌끌 차시고 시누이 방에 들어간 거 확인하자마자 저한테 철없는 딸 때문에 괜히 저만 마음고생 시킨 것 같아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늦둥이라고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니까 클 때까진 몰랐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애가 된 것 같아서 새아가 너한테 뭐라고 미안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내가 이번에 제대로 혼을 낼 테니까 마음 상한 거 있으면 우리 봐서라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구나. 응? 그러게 이게 무슨 난리니? 네가 신경 써서 일자리까지 알아봐줬는데 괜히 네 얼굴에 먹칠한 것 같아서 우리가 아주 너 볼 면목이 없다. 그렇게까지 사과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계속 뚱하니 기분 상해 있을 수도 없잖아요. 제가 시부모님에게 감정 상한 것도 아니고요. 저 정말 좋은 의도로 아가씨 생각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녔던 거다. 그 부분은 정말 오해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남편이랑 자리에서 일어났네요. 남편은 당분간 저한테 집안일 손도 대지 말아라. 쓰레기 버리는 거든 설거지든 청소든 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게라도 당신 기분만 풀릴 수 있으면 뭐든 다 하겠다고 옆에서 아부를 하더라고요. 정작 사과받아야 할 사람한텐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도 못한 것 같은데 시댁 식구들이 옆에서 열심히 풀어준 덕에 제 화도 좀 누그러지게 됐고요. 그 뒤로 한동안 시댁 식구들이랑 일부러 좀 멀리 지냈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 아이 계획도 있었는데 시누이 때문에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애도 쉽게 들어서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차라리 안 보는 게 속 편하겠다 싶어서 의도치 않게 시댁에 대한 발길이 좀 줄어들게 됐네요. 어쩌다 오며 가며 들릴 일이 있어도 맨날 집에 붙어있는 신우가 안 보이길래 어디 갔냐 물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독서실에 하루 종일 짱 박혀서 근처에 있는 중소기업이니 어디니 열심히 이력서 넣어보고 면접 보고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누구 그렇게 미워하고 사람 싫어하고 그런 못된 인간 아니에요. 신우이 면접 잡아줬던 것도 나이 먹고 주변 친구들이랑 비교하면 점점 더 자기 처지 한탄하는 일밖에 생기지 않을 거고, 정말로 제 동생 같은 마음에 이런 백수 생활에 몸이 익숙해지기 전에 남들 보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직장이라도 규칙적으로 출퇴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소개시켜줬었던 거거든요. 뭐 멀리 돌아오긴 했지만 이제라도 신우이가 정신을 차렸다는 얘기를 듣고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다 좋은 길로 가게 됐구나 싶어서 뿌듯하기까지 했었죠. 여보, 미영이 이제 진짜 정신 차렸나 봐. 여기저기 열심히 이력서 넣고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장인어른네 회사에서도 이력서 내놓은 것 같은데. 아니야, 나도 양심이 있지. 잘 봐달라는 얘긴 어떻게 하겠어. 나도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했어.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결과 나오는 거지 뭐. 당신도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 얘기한 거야. 남편을 통해 전해 들은 신우이의 소식. 저희 아빠께서도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거기도 이력서를 쓴 것 같다 하더라고요. 요즘 신우이가 꽤나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아빠한테 신우이 면접 좀 잘 봐달라 얘기를 할까 싶었는데, 저도 당했던 게 있으니까 아유, 그것도 자기 실력이고 자기 팔자니까 그냥 말을 말자 하고 흘려두고 말았죠. 이게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준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회사 들어가서 제대로 못하기라도 하면 이쪽도 저쪽도 다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길까 봐서요. 시댁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제가 혹시 신우이를 미워하기라도 할까봐 어찌나 걱정을 하든지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이제 미영이가 달라졌다, 우리 딸이 정신 차린 것 같다, 이게 다 네 덕이다 하시더라고요. 뭐 딱히 신우이를 미워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래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자기 앞가림 할 줄 알면 시댁도 걱정 하나 덜겠구나 생각하고 말았어요. 여보,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어머니 생신인 거 알고 있지? 당신 요즘 일 때문에 바빠서 신경 쓸 정신도 없을 것 같아서 식당이랑 뭐랑 내가 다 예약해뒀어. 배고프실 것 같아서 예약 시간을 좀 빨리 잡긴 했는데 어떻게 이번 주에 많이 바쁠 것 같아? 알잖아. 우리 팀 요즘 감사 들어와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거. 내가 신경 썼어야 하는데 미안해. 그래도 금요일엔 최대한 일 빨리 마무리하고 끝나는 대로 갈 테니까 혹시 내가 늦더라도 당신이 어머님 아버님 마음 안 상하시게 얘기 좀 잘 해줘. 알겠지? 그러던 중에 얼마 전 시어머니 생신 때문에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 모두 다 같이 만난 자리가 생겼어요. 결혼하고 나서 벌써 두 번째 돌아오는 시어머니 생신. 첫 생신 땐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제가 아침부터 열심히 요리해서 음식 대접했었는데 매해 어떻게 이렇게 챙기냐고 다음부턴 그냥 가족들 다 같이 나가서 외식이나 한번 하자 말씀해 주셔서 소고기집을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죠. 하필이면 시어머니 생신 준비하는 시기에 제 회사 일이 엄청나게 바빠졌거든요. 남편이랑 같이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부서가 다르니까 남편이 제 일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어머니 생신까지 신경 쓸 정도의 여유가 없이 바빴습니다. 매일같이 야근에 집에 들어오고 잠자고 씻고 바로 출근을 해야 할 정도였거든요. 남편도 그거 아니까 저한테 어머님 생신 준비해달란 소리 안 하고 자기 혼자 알아서 식당 예약부터 다 준비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신경 못 쓴 거 남편이 대신 해줘서 고맙다고 내년엔 꼭 내가 더 신경 써서 준비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금요일이 됐고 아침부터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미친 듯이 일을 쳐내고 있는데도 일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겠더라고요. 남편 불러서 아무래도 난 어머님 생신에 시간 맞춰서 못 갈 것 같다. 많이는 아니고 1시간 정도 늦을 것 같으니까 당신 말 좀 잘 해달라 부탁을 했죠. 남편도 가족 모임은 가족 모임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봉투랑 이런 것들 자기가 전달하겠다고 그랬고요. 여보 미안해. 나 지금 막 회사에서 출발했거든. 벌써 식사 시작하셨지? 가면서 케이크만 찾아가지고 가면 될까? 다 편하게 식사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와. 케이크도 내가 오는 길에 찾아가지고 왔어. 엄마가 오히려 미안해하더라고. 당신은 밥도 못 먹고 이 시간까지 일하고 있는데 우리 먼저 먹어도 되냐고 하면서. 걱정 말고 천천히 와. 알겠지? 결국 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주말에 출근을 할 생각으로 하던 일을 대강 마무리해놓고 퇴근을 했어요. 눈썹을 휘날려 식당으로 달려갔는데도 주차장에 도착해보니까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늦었더라고요.
아무리 가족들이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며느리의 마음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헐레벌떡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까 시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신우이가 뚱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많이 늦었죠. 최대한 빨리 일 마무리하고 온다고 왔는데 괜히 저 기다리시느라 식사도 편하게 못 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얘, 넌 우리 사이에 무슨 그런 소리를 하니? 생일이 뭐 대수라고. 바쁘네 오라가라 하는 것도 미안한데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밥이나 편하게 먹고 가라. 응? 약속 시간에 늦긴 했지만 제가 일 때문에 요즘 매일같이 정신없이 회사 집, 회사 집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 시부모님께선 그런 소리 말라면서 손사래를 치셨지만 저희 시누이가 그걸 보고 또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본인 앞에 갈비대가 산처럼 쌓여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세연이 기다리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었네 어쩌네 또 투덜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그런 시누이를 보면서 너는 왜 세연이 마음 불편하게 그런 소리를 하냐. 걱정하지 마라. 우리 밥 다 잘 먹고 했다. 얼른 더 시켜서 너 저녁 먹어야 하지 않겠냐. 다들 걱정해 주시고요. 뭐 얼마나 좋은 회사를 다닌다고? 그 회사 일은 세연이 혼자 다 해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인데 시어머니 생신 모임에 늦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아, 저 이번에 땡땡에서 서류 통과해서 최종 면접 보기로 했어요. 언니네 회사는 신입사원 초봉이 어떻게 돼요? 여긴 신입사원 초봉도 엄청 높고 회사 복지도 어지간한 대기업 저리 가라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준비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면접까지 올라가면 거의 다 된 거나 다름없다고 그러던데 언니도 지금까지 일만 하고 연봉 제대로 못 받은 거면 그 회사도 좀 알아보세요. 제가 먼저 합격해서 언니 자리를 알아봐 드려야 하려나? 왜? 회사라고 다 같은 회사가 아니래도? 저거 자랑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나 싶어요. 뭐 세연님 연봉이 얼마나 되냐, 거기는 상여금을 얼마나 주냐, 아직 합격하지도 않은 회사에 합격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또 저를 깎아내리는 소리를 하는 걸 보고 속으로 진짜 얼마나 우스웠는지 몰라요. 거기다 신우이가 최종 면접을 보겠다는 그 복지 빵빵하다는 회사, 거긴 다름 아닌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곳이었거든요.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한마디를 하려고 하길래 제가 남편 옆구리를 쿡 찌르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괜히 아빠 회사니 뭐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남편도 알겠다는 듯이 입 꼭 다물고 있으니까 신우이 혼자 또 신나서 떠들어대고요. 어머 너무 잘 됐어요. 혹시 면접 준비하면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요. 저 회사에서 신입사원들 면접 진행할 때 면접위원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필요하면 같이 연습도 해줄 수 있으니까요. 좋은 회사라고 하니까 꼭 합격했으면 좋겠네요. 저야 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충분히 만족스러워서 아가씨가 제 걱정까진 안 해줘도 될 것 같고요. 최종 면접을 본다는 얘기를 하면 본인이 주인공이 될 줄 알았나 보죠. 시부모님이 그래 잘됐다. 너 면접 준비 세연이랑 같이 하면 되겠다. 이번에는 꼭 합격해야 하니까 네가 잘 좀 도와줘라. 시부모님의 관심이 저한테로 집중되니까 그게 또 엄청나게 안 입고 왔던 모양입니다. 면접이라고 다 같은 면접인 줄 아냐고, 세연이가 뭘 도와줄 수 있겠냐고 또 삐딱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선 또 그런 신우이의 태도를 지적했고요. 넌 세연이한테 매번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아무리 그래도 너보다 나이도 많고 오빠랑 결혼한 사람이야. 새아가가 편하게 대해준다고 네가 함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미안하다 새아가. 뭐 하고 있어? 얼른 세연이한테 사과하지 못하고. 신우이 얼굴에 심술과 짜증이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아버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입은 대빨 나와가지고 사관 죽어도 하기 싫다 이거예요. 신우이가 달라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만 달라지긴 뭐가 달라졌냐. 싸가지 없는 건 여전하구만. 그런 생각하면서 저도 아무 말 않고 그냥 있었죠. 식사 도중에 신우이가 갑자기 저한테 나가서 얘기 좀 하자면서 절 밖으로 불러내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족들 앞에서 사과를 하려고 하니 자존심 상하고 쪽팔렸나 싶어서 순순히 따라 나갔죠. 그렇게 주차장에 가서 둘이 마주보고 섰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가족들 앞에서 사과하기 힘들어서 불러낸 거냐. 할 말 있으면 그냥 편하게 해라 하고요. 제가 아주 또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나 봐요. 팔짱 끼고 삐딱하게 서 있던 신우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내가 왜 언니한테 사과를 하냐 그러대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언니한테 사과를 해요? 가족들 다 있는 데서 지적하면 언니 쪽팔릴까 봐서 불러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언니 일하고 있는 부서 우리 오빠네 부서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는 곳이라면서요? 하긴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 있을 때 일이고 뭐고 빼지도 못하고 혼자 짬처리나 하고 있었겠지. 아가씨, 지금 말 다 했어? 뭐? 짬처리? 그때 아버님한테 그렇게 혼나고 나서도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야? 일하다 늦을 수도 있고 가족들도 다 괜찮다고 했는데 내가 왜 아가씨한테 이렇게 1대1로 혼나고 있어야 하는 거야? 가족들 앞에서도 못할 소리면 이렇게 불러내지도 마. 알겠어? 오냐오냐 하니까 진짜 끝도 없이. 할 말 없으면 나 먼저 들어갈게. 흥, 가긴 어딜 가? 지금 혼자서 일한다고 이렇게 나 무시하고 유세 떨고 일이고 뭐고 그거 다 핑계 아니야? 나한테 이따위로 구는 거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 지금 우리 집안 무시해? 어? 세상에 얼마나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는지 밖에 나와서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 건 물론이고 시어머니 생신에 괜히 아가씨랑 싸우면서 더 힘 빼기도 싫어서 할 말 없으면 나 먼저 들어가겠다 하고 휙 돌아서니까 제 손목을 콱 붙들고 안 놔주는 거 있죠? 잡힌 손목이 아파서 비명을 지르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 손목 못 놓냐고 하니까 눈이 완전히 돌아가지고는 지금 나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이거 우리 집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잡은 손목을 더 세게 붙들더라고요. 이거 당장 놓으라고 실갱이를 벌이다가 제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탁 하고 엎어졌어요. 벌떡 일어나려고 했는데 발목도 아프고 허리를 삔 건지 허리도 아프고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 둘이 나가서 한참을 안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시부모님과 남편이 나왔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어머머,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너 지금 미쳤어? 어? 아이고, 세아가, 너 괜찮니? 일어날 수 있겠어? 네가 깡패야? 세원이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그 회사 합격만 해봐. 사람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네가 뭔데 날 무시하냐고. 네가 뭔데? 여보, 괜찮아? 이게 진짜, 야, 너, 네 세연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 세상에 그 순둥이 같던 남편이 시부모님 보는 앞에서 시누이 뺨을 시원하게 짝 하고 올려붙이고 시누이는 뺨을 붙들고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질질 짜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시누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절 부축해서 병원으로 가게 되고 넘어지면서 발목도 삐끗하고 허리도 퉁퉁 부어서 전치 2주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솔직히 입원까지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시누이 그거 하는 짓이 괘씸해서 일부러 입원까지 했다니까요. 친정 부모님도 놀라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오셨고 나 혼자 넘어진 거다 거짓말을 하려다 아실 건 아셔야겠다 싶어 부모님께 시누이와 있었던 일을 몽땅 말씀드렸습니다. 기가 차시죠.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동생 관리 하나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내가 이 집 구석을 그냥 갖다 엎어버릴까 보다. 아빠, 시누이 내가 제대로 뭐라고 해주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남편 병실에서 내보내고 나서 부모님에게 은밀하게 부탁을 하나 드렸어요. 아빠도 너 좋을 대로 해라 하셨고 저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만 기다렸잖아요. 퇴원할 때도 콧배기도 비치지 않았던 시누이와 다시 만난 건 시누이의 면접장이었습니다. 회사만 들어가면 제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고 하던 그 시누이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던 회사, 저희 아빠 회사였잖아요. 면접관으로 같이 들어가게 해달라는 제 부탁을 아빠는 당연히 들어주셨고요. 그렇게 퇴원하자마자 면접장에 제 얼굴 다시 본 시누이 문 열자마자 사색이 되던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 언니가 왜 여기에? 네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그 회사 우리 아빠 회사인 것도 모르고 있었니? 준비해온 거 있으면 어디 실컷 한번 해봐. 그래봤자 너처럼 인성 글러먹은 인간 뽑고 싶은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니까. 면접 진행해요 아빠. 김미영 씨, 이력서 보니까 그동안 제대로 된 일 하나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도 길게 못하고 잘리기를 반복한 것 같은데 이따위로 살았으면서 우리 회사는 합격할 거라고 지원한 거예요? 듣자 하니까 얼마 전에 폭행 사건까지 연루됐다는데
우리 회사가 만만합니까? 저랑 똑 닮은 얼굴의 아빠가 신우의 자존심 박박 긁어놓는 소리를 시작하고 얼굴이 새빨개진 신우는 그 자리에 서서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하고 그대로 면접장을 나가게 됐어요. 면접장에서 절뚝이면서 나온 절 붙들고 뒤늦게 자기가 잘못했다. 사돈댁이 이 회사 하시는지 정말 몰랐다. 언니가 얘기 좀 잘해주시면 안 되냐. 붙들고 사정하는 신우이 실컷 비웃어주면서 그 손 매몰차게 뿌리쳐버렸습니다. 미안한데 너처럼 한심한 인간 나 어디에다가도 소개시켜줄 생각 없어. 이제 업계에 소문 다 났을 텐데 어디 한번 아등바등 열심히 네 살 구멍 찾아봐. 나올지나 모르겠지만. 신우이는 뒤늦게 후회하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어찌나 꼬숩던지요. 소식 들은 시댁 식구들도 양심이 있어 저한테 잘 좀 봐달란 소리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속 시원한 복수를 끝마쳤답니다. 매일같이 눈치 설설 보고 있는 신우이에게 연락이 오고 있지만 전 신우이 고거 그 썩어빠진 정신머리 고쳐먹기 전까지 절대로 용서 안 해주려고요. 어떻게 해야 더 엿먹일 수 있을지 그 궁리만 하고 있다니까요.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요거 버르장머리 제대로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지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 저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30 초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의 사연을 보게 된 계긴 제가 살면서 최근에 겪게 된 가장 힘든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전 결혼까지 하려고 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그 남자와 파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때의 일만 생각하면 화도 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제 얘기 시작해 볼게요. 다들 끝까지 들어주시고 힘이 되는 공감 댓글 많이들 부탁드릴게요. 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모두 병원과 관계된 일을 하고 있고요. 부모님이 모두 의사시니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의사 간호사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제 아버지는 정말 엘리트 의사로 코스를 밟아오면서 승승장구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오시고 흉부외과를 전공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인턴과 펠로우를 거치면서 이젠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의 원장까지 올라오신 분이죠. 어머니도 서울에 모처에서 개인 병원을 차리고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시고요. 남동생은 또 다른 병원의 방사선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서로 바빠서 얼굴도 보기 힘들 때가 많아요. 어쩌다가 모여서 밥을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병원 일이나 의학 지식에 관한 얘기를 나누게 되죠. 전 세상에서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무슨 수술이든 최고의 솜씨로 하시면서도 본인은 병원장이란 지위를 절대 자랑하거나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기억한 아버지는 바빠서 집에 잘 안 계셨지만 집에서 쉬시는 날에도 서재에서 공부하시고 의학 서적만 읽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집안 분위기를 이어받아 학교 다닐 때 의대를 목표로 공부를 했고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저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컸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부모님께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죽어라 공부를 했었어요. 하지만 전국 단위로 점수를 매기는 수능 시험에선 저보다 월등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 아쉽게도 의대에 갈 성적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 의대 입시는 실패했고 성적에 맞춰서 간호대학교를 지원하게 됐어요. 제가 의대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으신 아버지께선 조금 아쉬워하셨지만 그래도 수고했다고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절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런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를 들으니 그동안 이를 악물고 공부해왔던 제 중고등학교 시절이 너무나도 아까웠고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리어 울컥한 전 서럽게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아빠, 저 의대 못 가면 어떡하죠? 아버지 어머니도 기대 많이 하셨을 텐데 너무 죄송해요. 제가 맏딸인데 아버지 기대에 못 미쳐서 어떡하죠? 저 재수할래요. 내년에 재수해서 꼭 의대에 합격할게요. 아니다 희주야. 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어. 지나간 일에 후회 남기지 말아라. 그리고 의사도 물론 좋은 직업이지만 의사들도 간호사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단다. 그런 의미에선 간호사도 아주 좋은 직업이야. 그러니까 간호대학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해봐.
그래, 이주야. 엄마도 네 마음 잘 알겠어. 하지만 네가 무조건 의사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니야. 무엇보다 의사와 간호사의 손발이 잘 맞아야 하고, 그리고 네가 환자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낫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계속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냥 간호대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 그래서 졸업하고 네 아버지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 좋지 않겠니? 그러니 이제 그만 울어. 너무 울면 아프다. 제 인생에서 첫 번째 실패를 하고 전 그날 어머니 품에서 정말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안에 있던 의대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고 간호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의대도 어렵긴 마찬가지지만 간호대학도 공부하는 게 만만치 않았어요. 전 다행히 주사 바늘이 두렵다거나 피를 보면 힘들어지는 증상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뭣도 모르고 그저 성적에 맞춰서 간호대학교에 들어왔던 친구들은 하나 둘씩 그만뒀어요. 한 학기가 지나면 한두 명 없어지고 수술실 실습을 하다가 도저히 못 참고 그만두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참아냈고 멋있는 간호사가 되어 아버지가 계신 대학병원에서 일하겠다는 단 한 가지 목표만을 붙잡고 달려갔어요. 그 결과 전 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당당히 아버지가 계시던 대학병원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전 낙하산이란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 병원장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란 말을 어디서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 면접을 받던 인사 담당자도 제가 처음 근무를 했던 응급실에서도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게 했습니다. 전 처음엔 응급실 간호사로 배속이 됐어요. 응급실은 정말 너무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갔고 온갖 위험한 일들이 절 기다리고 있었죠. 교통사고 환자들, 병 때문에 쓰러져서 의식 없이 온 사람들, 화상 환자들 등등 그 모든 사람들이 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전 시간을 허투루 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응급실의 상황은 절 하루하루 더 단단히 단련하게 했어요. 대학병원 간호사들은 정말 기억력도 좋아야 하고 무엇보다 체력이 좋아야 하거든요. 계속 서서 여러 병실을 돌아다녀야 하고 환자마다 다른 약들을 처방받으면 그 약을 실수 없이 전달해 주어야 하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 사소한 실수도 용납이 되기 힘든 곳입니다. 처음엔 젊으니까 그거 하나만 믿고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담당 환자들에게 점차 얼굴도 알려지고 친절한 간호사라는 호칭까지 듣게 됐어요. 의사 회진이 끝나고 제가 약들을 나눠드리자 링거를 갈 때면 제게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조그만 아이 환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 그런 환자들에게서 감사의 말을 들을 때 어떤 기쁨과 뿌듯함이 생기더라고요. 전 이게 간호사의 보람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전 연차가 꽤나 차서 아버지가 계시는 흉부외과 쪽으로 발령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응급실보단 좀 나았지만 거기도 수술이 많고 항상 바쁘긴 했어요. 처음엔 아버지의 회진을 보지도 못했고요. 병원장이 되신 후부턴 정말 위급하거나 VIP 환자들을 주로 수술을 하시게 됐거든요. 가끔 아버지가 위급한 환자들을 수술하러 수술방을 들어가실 때 저를 스쳐 지나가듯이 아버지를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긴장의 연속이었던 시간이 지나고 집에 돌아오면 아버진 잘하고 있다면서 제 등을 두드려 주시는 걸 항상 잊지 않으셨고요. 전 그런 아버지께 아직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과 수 간호사님이 절 손짓해서 따로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전 영문을 몰라 의아하면서도 수 간호사님을 따라 탕비실에 들어갔죠. 그런데 수 간호사님은 어떻게 아셨는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전 수 간호사님 말을 듣고 속으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주 선생님, 자기 혹시 병원장님 딸 아니야? 내가 어디서 이 얘기 들었는데 그게 정말이야? 아, 그 얘기 어디서 들으셨어요? 내가 아는 동료 간호사가 있어. 어디서 들은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이야? 다른 간호사들 알까봐 그래. 그럼 다른 간호사들이 자기 낙하산이라고 소문내고 다닐까봐 내가 걱정돼서 그래. 평소 수 간호사님은 성격이 진득하고 진중해서 어디 가서 제 얘기를 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걸 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가 병원장 딸은 맞다고,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만일 제가 병원장님 딸인 걸 알게 되면 다른 간호사님들이 절 불편해할 것 같아서 수간호사님이 이건 꼭 비밀로 유지해 주셨으면 해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더 이상 소문은 안 나도록 해야겠다. 만약 누가 그런 말들 하는 걸 내가 들으면 아니라고 시침이 떼줄게. 자기도 조심해. 전 수간호사님께 부탁 들어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이 대학병원에 발령이 난 지 5년 만에 제 비밀은 그렇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전 같은 대학병원에 근무하면서도 아버지를 아는 척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그래도 핏줄은 못 속이는 모양이었어요. 그런데다 같은 흉부외과로 발령이 났으니 그 과 내에서 소문이 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죠. 전 그래도 더 이상 그 소문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고 몇 달 동안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쓴 보람도 없이 저희과 간호사 동료들이 제가 병원장 딸이라는 사실을 다 알게 됐죠. 수간호사님은 이렇게 된 이상 그냥 그 사실을 밝히고 말자는 식으로 제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주 선생님, 내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많이 애쓰긴 했는데 아무래도 아름아름 우리과 간호사들 다 알아버린 것 같다. 혹시라도 다른 간호사들이 자기 험담하거나 해코지 하는 일 있으면 몰래 나한테 말해. 내가 주의 줄 테니까. 알았지? 네, 전 괜찮아요. 저도 이렇게 돼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뭐 우리 과에서만 알게 된 거니까 비밀 유진 계속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전 대학병원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도 우리과 동료 간호사들은 저의 비밀을 잘 지켜줬습니다. 수간호사님이 나서서 입단속을 미리미리 시켜주신 탓이었죠. 그러나 그 사실이 알려지자 전 몇몇 저를 시기하는 간호사들의 따돌림을 받게 됐습니다. 거의 제 또래의 간호사들이었죠. 나이가 지긋하신 동료 간호사들은 오히려 저에게 좀 쉬어가면서 하라면서 배려를 해주시기도 했고 뭔지 모르게 묘한 아부 같은 것들도 했어요. 전 그럴 때마다 완전히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잘 보인다고 해서 저분들을 특별 대우해 주실 분이 전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전 그런 사실 역시 그분들에게 미리 분명하게 밝히고 특별 대우하지 말고 그저 동료로 대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반면에 제 또래 간호사들은 화장실에서 만나거나 인수인계가 끝날 때쯤에 저에게 한두 마디씩 가시돋친 말들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여서 전 신경 쓰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 일들을 당하면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전 제 할 일만 묵묵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처음에 절 시기하던 젊은 간호사 동료들도 제가 아무렇지 않게 다가가 사무적으로 대하면서 절 따돌리는 일들도 없어지게 됐고요. 아무래도 간호사들 간에도 일은 중요하니까 수간호사님이 그들을 불러 뭔가 단단히 훈계를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괴롭힘들도 없어지게 돼서 전 다시 마음 편하게 병원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서 전 흉부외과 간호사 일에 익숙해지고 항상 반복되는 나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 3교대로 돌아가는 근무 환경과 연차 쓰는 일은 아직도 좀 힘들고 체력적으로 지쳤지만 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간호사가 되자고 내 자신과 다짐을 했어요. 환자들에게 친절한 간호사, 그리고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간호사가 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0에 가까워 올수록 어머니는 왠지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저에게 가끔씩 남자친구는 안 사귈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꺼낼 때마다 전 고개를 흔들면서 조용히 반박을 하거나 관심이 없다고 말했죠. 예, 일하는 것도 다 좋고 한데 그래도 너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도 되지 않았어? 네가 사귀는 남자 없으면 엄마가 한번 알아봐 줄까? 안 그래도 엄마가 아는 지인이 참 좋은 의사 선생님을 아신다고 해서. 엄마, 저 아직 결혼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저 한 번 건사하기도 힘든데 결혼은 제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 이제 겨우 28이에요. 결혼하기 좀 이른 것 같지 않으세요? 이르긴 엄마 친구 딸들은 너 나이 때쯤 결혼해서 벌써 애기 낳은 애들도 많아. 너무 늦기 전에 애기 가져야 너도 힘들지 않고 간호사 일도 안 그만둬도 되잖아.
나이 들면 노산이고 그럼 더 산모 몸에 무리 가는 거야. 엄마가 산부인과 의사잖아. 그렇게 무자르듯 딱 거절하지 말고 한번 다시 생각해봐. 그냥 선 한번 보고 만나서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해도 돼.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딱 잘라 거절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전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권유한 그 남자와 선을 봐야만 했죠. 그 남자와 만나던 날 전 작정하고 선자리를 파토낼 생각으로 일부러 꾀재재한 차림으로 갔습니다. 트레이닝복에 쌩얼로 얼굴에 반은 큰 선글라스로 가리고 말이죠. 정말 누가 봐도 이 자리가 내키지가 않는다는 티가 팍팍 나게 하고 나갔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본 그 남잔 피식 웃더라고요. 이주 씨 아주 재밌는 분이래요. 네? 뭐가 말이죠? 제 마음에 안 들려고 작정하고 나오신 분 같아서요. 그렇게 억지로 선보라는 게 싫었습니까? 남자의 말에 전 눈을 크게 뜨고 놀랐죠.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람은 제 차림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시종일관 유쾌하게 웃으며 그 딱딱한 선자리를 금방 부드러운 분위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침도 안 먹고 나가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를 내자 그 남자는 저에게 점심이나 먹자면서 그러더라고요. 희주 씨가 지금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진 모르겠지만 전 희주 씨 다시 만나보고 싶네요. 오늘 제가 밥 살 테니까 가시죠. 그리고 그 밥이 정말 마음에 들면 저한테 기회를 줘보시는 건 어때요? 그거 재밌네요. 알겠어요. 그렇게 그날부터 전 그 남자와 사귀게 됐습니다. 남자가 사준 밥은 맛있었고 밥 먹는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취향도 맞고 비슷한 직업에 종사하는 그 남자와 전 당연히 말도 잘 통했고요. 그날은 둘 다 수술 케이스나 환자 치료 케이스 같은 남들이 듣기엔 재미없는 얘기긴 했지만요. 그런데 그게 전혀 지루하지 않고 아주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나 남자친구 모두 일에 열정적인 모습에 첫눈에 반했다고나 할까요? 나중에 지인에게서 맞선 결과를 들으신 어머니는 아주 잘 됐다면서 기뻐하셨어요. 어머님 부모 말씀 들어서 잘못되는 경우는 없다면서 둘이 잘해보라고 하셨고 전 그러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보다 더 급하셨는지 빠른 시일 내에 상견례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좀 더 그 사람과 사귀어보겠다고 하고 정말 결혼해도 될 것 같으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급한 불을 껐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 말은 일에 빈틈없고 정확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은연중에 했어? 해야지 같은 좀 강압적 말투를 쓰고 빈틈없는 행동을 좀 강요하기도 했죠. 저도 나름대로 책임감이 좀 강한 편이지만 그 사람은 그 강박증이 좀 심했다고 할까요? 다른 여자들은 그런 남자친구에게 아마 숨이 막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전 그 마음을 왠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엄격함, 그리고 한 채 오차도 없이 수술을 해내야 하는 의사의 덕목에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종류의 강박이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남자친구는 서로 다른 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전 강남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남자친구는 강북에 있는 개인 원장님의 병원에서 각각 따로 근무를 하고 있었죠. 그 사람 전공도 외과의였습니다. 그런 공통점들이 저와 그 사람을 더 빨리 가까워지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왠지 그 사람은 자기 집안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냐는 식의 질문을 할 때마다 그는 가볍게 패스하거나 표정이 좀 어두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전 사귀고 얼마 안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는 두 분 다 의사시고 남동생도 방사선 기사라고 솔직하게 다 털어놨는데 말이에요. 자꾸 자신과 부모님에 관한 질문을 회피하거나 돌려서 말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보다 못해 전 어느 날 남자친구에게 좀 화를 내게 됐어요. 중호씨, 무슨 이유가 있는 건 알겠는데 왜 자꾸 어머니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대화를 피해요? 중호씨가 자꾸 그러니까 나 좀 화나려고 하네요. 내가 들으면 안 될 비밀이라도 있어요? 혹시 출생의 비밀인가?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좀 유난스러우신 분이라서 그래. 내가 우리 집안에 대해 말해주면 희주가 완전히 정 떨어져서 나하고 그만 만나겠다 그럴까 봐. 그게 걱정돼서 사실 이제까지 말 안 한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유난스러운 분이신진 몰라도 난 들어보지도 않고 선입견으로 판단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얘기해봐요. 응? 저의 성화에 못 이겨 할 수 없이 남자친구는
자신의 집안에 대해 천천히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말을 좀 요약하면 아버지 어머니는 아주 평범한 중산층이고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개천에서 난 용 같은 사람이랍니다. 남자친구에겐 3살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노는 걸 좋아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대로 된 회사에 들어가서 1년도 버텨본 적이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런 여동생은 아예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오로지 아들한테만 기대가 크신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엄청난 막장 드라마에나 나오는 시어머니 짤이라도 되는 줄 알고 남자친구의 말을 듣다가 좀 어이가 없었어요. 물론 예비 시어머니가 여동생에게 관심이 없다는 건 잘못된 것이긴 했지만 어떤 부모라도 남자친구에게 기대를 걸 만한 상황이지 않나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전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고 나라도 예비 시어머니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의 얼굴은 눈에 띄게 희망적으로 변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몇 번이고 저에게 확인이라도 받듯이 물어봤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저의 그 말과 끄덕임이 어떤 후폭풍을 불러오게 될 줄도 몰랐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한시름을 놨다고 이제야 마음에 올려둔 돌덩이 같은 짐이 떨어진 것 같다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쯤 상견례를 하자고 말하더군요. 전 사귄 지 6개월 만에 상견례라니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 되물었지만 그 남자는 절 놓치기가 싫다고 하면서 얼른 결혼하고 싶다고 절 은근히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남자친구가 좋았고 세상이 온통 핑크빛으로만 보였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그러자고 했고요. 어머니도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하신 눈치라서 아버지의 허락만 받으면 크게 무리 없이 결혼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 그 남자와 결정적으로 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사건 때문에 제가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고 이 채널에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남자친구와 상견례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전 한참을 바쁘게 병원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회진이며 담당 환자들을 보느라고 몸이 몇 개가 돼도 모자랄 듯한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중년의 여성분이 절 찾는다는 말을 동료 간호사들에게 들었어요. 희주 선생님, 저기 데스크에 어떤 환자분이 희주 선생님 찾던데. 그런데 처음 본 분인데 왜 자기를 콕 집어서 와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요? 누구지? 아무튼 이번 타임만 끝내고 간다고 기다리라고 좀 전해주실래요? 전 절 찾는 환자가 없을 텐데 하고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금방 가지 않았어요. 사실 데스크에 있는 간호사들이 처음 온 환자들을 응대하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저에겐 처음 본 분이 찾는다고 바로 달려갈 의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던 일을 일단 마저 끝내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조금 후 간호사 데스크 쪽에서 큰 고함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절 부르는 것 같기도 한 아주 날카롭고 화가 잔뜩 찬 목소리였죠. 아니, 이 병원은 환자 알기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야? 왜 이희주라는 간호사는 오라는데 아직도 안 와? 일단 진정하시고요. 초진 오신 분이면 여기 접수대에 가셔서 접수부터 하고 오셔야 한다니까요. 나는 글쎄 이희주 간호사를 찾아왔다니까. 단체로 말귀를 못 알아들었나? 대학병원이란 데가 뭐 이래? 내가 여기 이 병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고발할 거야. 전 얼굴도 모르는 중년의 아주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길길이 날뛰고 있는 상황이고 접수 데스크 앞에 간호사분들도 다들 곤란해하고 있는 상황이라 얼른 달려갔죠. 그리고 그 중년 여자분에게 친절하게 안내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희주 간호사인데요. 환자분 아파서 오신 거면 제대로 접수를 해주시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절 찾으실 것이 아니고 진료 받으실 과목이랑 의사 선생님을 배정 받으셔야 돼요. 전 최대한 상냥하게 웃으면서 처음 보는 진상 환자에게 인내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죠. 하지만 그 중년 여성은 절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무섭게 도끼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전 속으로 많이 당황했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여자분이 혹시나 예전에 내가 잘못되었던 환자라서 나한테 불만을 토로하러 왔는지 아니면 그냥 시비 걸러 온 미친 싸움꾼인지 모르겠어서 혼란스럽고 조금 어이가 없었죠.
그래도 간호사는 서비스직이니 제가 기분 나쁘다고 표정에 금방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 그 여자분이 진정하길 기다리며 팔을 잡고 인내심 있게 접수대 쪽으로 모셔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주머니는 갑자기 제게 잡힌 팔을 확 뿌리치더니 앙칼지게 소리를 질러대시는 것이었어요. 전 그 내용을 듣다가 너무나도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아, 네가 이주 간호사야? 야, 이년아,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꼬셔? 아주 작정하고 꼬셨나 봐. 아주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세요? 오냐, 이렇게 모른 척 나온다 이거지? 내가 속을 줄 알고 이 여우 같은 년이 우리 중호를 나한테서 뺏어가려고, 응? 어디 감히 간호사 따위가 우리 아들한테 꼬리를 쳐? 우리 아들은 의사야. 결혼도 급이 맞는 사람끼리 해야지. 난 의사 며느리 아니면 절대 결혼 허락 못한다. 그러니까 내 말 똑똑히 명심하고 얼른 우리 중호랑은 헤어져. 그 아주머니는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저에게 마구 삿대질을 했어요. 사실을 알고 봤더니 그 여자분은 바로 제 예비 시어머니, 즉 남자친구의 어머니셨습니다. 전 그 아주머니 입에서 남자친구의 이름이 나오자 너무나도 놀라고 당황했어요. 다른 간호사들도 제 예비 시어머니의 개념 없는 무대뽀 같은 행동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수군대기 시작했죠. 사정을 모르는 그들에겐 이게 정말 재밌는 구경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전 급하게 예비 시어머니의 어깨를 잡고 진정을 시키려고 했어요. 중호 씨 어머님이셨어요? 일단 진정하세요. 네? 다음 주면 상견례를 할 텐데 여기까지 일부러 오셨어요. 아, 이건 놔. 됐고. 너 같은 간호사 따위 며느리로 맞을 생각 요만큼도 한 적이 없어. 상견례? 아이고, 웃기는 소리 집어쳐. 나는 너한테 중호랑 헤어지라고 말하려고 여기 온 거다. 그러니까 내 말 알아들였으면 상견례고 결혼이고 다 집어치우고 우리 중호 놔줘. 알겠니? 똑똑한 년이면 맑게 알아듣겠지. 어머니, 제발 진정하시고 따로 저와 얘기하세요. 아니면 중호 씨와 같이 상견례 전에 날 잡아서 얘기하시죠.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긴 병원이고. 제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예비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제 뺨을 힘껏 내리치셨습니다. 전 태어나서 뺨을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정말 깜짝 놀랐죠. 얼굴이 빨개지고 귀가 울려 멍멍해졌는데 겨우 쓰러지지 않고 제 발을 붙들어 둘 수 있었습니다. 제가 뺨을 맞는 순간 수근수근하던 동료 간호사 환자분들의 소리가 뚝 끊겼어요. 전 제 귀가 먹은 줄 알았습니다. 이년이 어른 말씀이 말 같지가 않아?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나 하고, 네가 한 달에 얼마 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은 의사라고 했지. 어디 의사 월급하고 간호사 월급이 비교거리나 돼? 나 원 웃기지도 않아서 수준 차이가 나서 못 봐주겠네. 전 혼이 나간 채로 폭포수처럼 퍼붓는 예비 시어머니의 막말을 고스란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동료 간호사들이 하나같이 다들 얼굴이 찡그려지는 것이었어요. 전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면서 말하지 말라는 표정으로 애원하듯이 간호사님들을 바라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내 정체가 완전히 까발려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조금 억울했어요. 이 일이 알려지면 아버지는 아마 제게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라고 하실 것이 뻔히 눈에 보였거든요. 하지만 세상의 비밀이 길게 가는 일은 없었죠. 제 동료 중에 한 간호사가 흥분한 예비 시어머니를 막아서며 그만 제 비밀을 말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 말을 듣던 간호사실은 아주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모두들 하나같이 상황을 알지도 못하는 예비 시어머니를 비웃은 것이었어요. 아주머니, 참 웃기시네요. 웃기는 건 바로 그쪽이신 것 같은데 우리 이주 간호사 이 대학병원 병원장님 딸이에요. 뭘 알고나 하시는 말씀이세요? 의사? 그쪽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의사인지 모르지만 이희주 씨 진짜 금수저라고요. 아버진 여기 이 대학병원 원장님이시고 어머님 강남에서 산부인과 병원 진료하시는데 건물 한 채를 다 쓰신다고요. 거기 대표 원장님이고요. 요즘 무슨 의사라고 간호사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어디서 옛날 고리짝 시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지.
동료 간호사가 이런 말을 하자 이번엔 제 예비 시어머니가 놀라 자빠질 차례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분은 정말 불쌍하게도 입만 딱 벌린 채 뒷목을 잡고 곧 쓰러질 것 같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뺨은 제가 맞은 와중에도 전 그분의 건강 상태가 걱정되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무리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무개념 진상 환자처럼 굴었어도 사랑하는 남자의 어머니란 걸 안 이상 제가 그분에게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 재빨리 예비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그랬더니 할 말이 궁색해진 예비 시어머니는 아예 쓰러지는 척 쇼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전 그때는 걱정이 돼서 그게 그분의 쇼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아유, 나 좀 힘이 하나도 없어서 못 걷겠네. 아이고, 우리 아들 좀 불러줘. 전 휘청거리는 예비 시어머니를 가까운 빈 침대에 눕히고 남자친구에게 이러니 저러니 자기 어머니를 데리러 오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참 이상하게도 자기 어머니가 쓰러졌단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는 듯 했어요. 게다가 어머니의 행동은 꾀병이라면서 그냥 놔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걱정이 돼서 죽겠는데 왜 그렇게 무심하냐고 물었더니 자기 어머니는 평소에 자주 그런다는 거였어요. 벌써 여러 번 뒷목 잡고 응급실 행을 해다가 검사를 해보면 이상이 없어 의사에게 혼나고 나오길 반복했다나요. 남자친구의 얘기를 듣고 전 좀 어이가 없었어요. 응급실은 정말 응급 환자들이나 가는 곳인데 그런 데를 본인의 곤란한 상황 무마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니까 좀 화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예비 시어머니가 누워있던 병실에 가서 정말 아프신 것이 맞냐고 확인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펄펄 뛰시면서 저한테 어른 말씀을 못 믿느냐며 도리어 화를 내시는 것이었어요. 아니, 내가 아프다고 하는데 왜 사람 말을 못 믿어? 응? 우리 아들 불러달라니까. 우리 아들 왜 안 와? 내가 직접 갈 테니까 그 전화 좀 이리 줘봐. 저기 중호 씨도 바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제발로 우리 병원에 오신 김에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세요. 네?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마침 여기 우리 아버지도 계시니까 얼굴 좀 익힐 겸 아버지 진찰 한번 받아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VIP 아니면 진찰 안 해드려요. 네?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우물쭈물 안절부절 못하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팔에 꽂힌 링거를 빼려고 애를 쓰시는 것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도 자기 행동이 부끄러운 건 알고 계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아까 그 난리 부르스를 치고 또 우리 아버지를 만날 자신은 도저히 없으셨던 것 같았어요. 그런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저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제 직업만 가지고 절 낮게 평가하려는 예비 시어머니의 심보가 정말 고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남자친구가 말하는 자기 어머니의 그 유난스러움이란 것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고요. 제가 생각해도 저런 성격을 가진 시어머니는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 집안은 다들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집안이고 가족들 간에도 웬만하면 신세지기 싫어하는 분위기인데 저런 약하고 의존적인 시어머니는 결혼해도 바뀌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입만 열면 허언증 수준의 거짓말과 불리하면 발동되는 꾀병은 정말 좋게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는 덕목이었습니다. 제가 한참 그 예비 시어머니란 분과 검사를 하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아버지가 예비 시어머니가 누워있던 병실에 들어오시는 거였어요. 병원에 큰 소란이 있었다는 소리를 누군가에게서 들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진 제 퉁퉁 부어오른 뺨을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시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으시며 저에게 다가오셨죠. 아니 희주야, 무슨 일이니? 아니 얼굴이 너 이게 뭐야? 이 진상 환자분과 너 사이에 일어난 일은 다 들었다.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신 분이신가요? 지금 겉으로 봐선 아주 멀쩡하신 듯하니 이만 이 병원에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병원 내에서 제 이름 부르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분은 제가 사귀는 남자친구의 어머님이세요. 아버지 서로 인사 정도는 하셔요. 그래? 그런데 수간호사 말을 들으니 저 진상 환자분이 너한테 그 중호인가 뭔가 하는 의사랑 헤어지라고 날뛰었다고 하던데 그 때문에 넌 뺨까지 맞았고 어디 가만히 있어봐.
여기 누워야 할 사람은 저 진상 환자분이 아니고 너여야 할 것 같은데. 아버진 다분히 의도적인 말투로 남자친구 어머니를 꼬박꼬박 진상 환자분으로 불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는지 허둥지둥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러나 저희 아버지의 한마디에 예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 진상 환자분, 병원에서 난동불인 죄로 잡혀가고 싶지 않으면 우리 희주한테 사과하고 가시죠. 그리고 당신 같은 아나무인의 고약한 심보를 가진 사람에게 우리 딸 절대 못 주니까 당장 이 자리에서 사과해요. 안 그러면 경찰서에 끌고 가서 정확하게 시시비비 따져볼 테니까. 전 그날 그렇게 무서운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제가 아버지 딸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얼굴이었죠. 그리고 아버지의 목청이 그렇게 큰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웬만한 일은 그저 허허 웃고 넘어가시던 아버지의 평소 모습과 너무 다르게 분노에 찬 목소리에 예비 시어머니는 펄떡하고 놀라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진짜로 자빠지셨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면 아니지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댁이 희주 아버지고 이 병원 원장님이시라고요? 그래 희주야.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중호랑 헤어지지 말아줘. 응? 내가 너 이런 엄청난 집안의 딸인 줄은 정말 몰랐다. 그러니 이 시애미가 아까 한 말은 다 잊고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상견례 때 보자꾸나.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등장하셨을 때 눈치만 슬슬 보다가 아까 본인이 한 진상 무개념 폭언을 없었던 일로 하려고 슬쩍 말을 돌리셨어요. 그러나 예비 시어머니의 그 말이 결정적으로 우리 아버지의 인내심을 폭발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예비 시어머니를 노려보면서 힘주어 한마디씩 끊어가며 말씀을 하셨어요. 뭐요? 누가 누구 시어머니라는 겁니까? 지금 내가 한 말 못 들었어요? 진상 환자분, 당신 같은 여편네한테 우리 딸 못 준다고. 상견례는 무슨 상견례? 이 결혼은 끝이야. 어디 감히 새파란 의사 따위가 우리 딸한테 엉겨붙어. 아이고 알았어요. 알겠으니까 소리 좀 그만 질러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희주야. 용서해다오. 그래도 그동안 우리 아들이랑 잘 사귀었으니까 오늘 있었던 일은 있고 제발 우리 중화하고 결혼해다오. 서슬퍼런 아버지의 눈빛에 예비 시어머니는 그저 달달 떨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싹싹 비셨습니다. 전 아버지가 액션을 너무 과하게 하셔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진짜로 쓰러지시면 어쩌나 싶었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었나 봐요. 아버지는 저에게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전화를 하시더니 여기 어머니가 계신다고 당장 데리고 돌아가라고 고함을 지르셨어요. 남자친구도 설마 우리 아버지의 전화를 받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지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정말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가만히 우리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던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제발 아들한테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본인이 제 발로 갈 수 있으니까 그만 가보겠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아버진 어딜 가냐며 병실을 나가시려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콱 붙드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아들내미를 두셨는지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삼자 대면을 해야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질 것 아닙니까? 당신이 얼마나 잘난 아들을 둬서 우리 딸한테 그런 막말을 퍼부었는지 말이오.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사람 직업이나 배경, 재산만 보고 등급을 매겨요. 그런 인성 가진 인간이 뻔하지 뭐. 아버지의 조목조목 팩트 폭행에 예비 시어머니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셨나 봐요. 남자친구는 헐레벌떡 달려와서 제 아버지에게 진상 어머니 대신 허리를 90도로 꺾어서 사과를 하는 거였습니다. 희주 아버님이시군요. 초면에 저희 어머니가 크나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님. 정말 죄송하고 면모가 없습니다. 자네 우리 희주랑 사귄다는 그 청년인가? 의사라고? 어떻게 이런 어머니 밑에서 제대로 된 바른 사람이 나왔는지 도통 알 수가 없네. 아무튼 난 자네랑 우리 희주 결혼시킬 마음 없으니 자네 어머니 모시고 돌아가게.
전 아버지의 단호한 한마디에 놀라 속으로 숨을 헉하고 삼켰지만 남자친구에겐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깍듯하고 예의 바르게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는 자기 어머니 쪽은 돌아보지도 않고 성큼성큼 나가버렸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아들의 뒤에서 처량하게 울면서 소리를 치더군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화가 단단히 났는지 끝까지 자기 어머니를 외면한 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아들, 거기 좀 서봐, 응? 엄마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나 버리지만 말아줘. 같이 가자고, 중호야, 이놈아. 그렇게 제가 일하던 병원에서 진상짓을 저지른 남자친구의 어머니 때문에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파혼이 결정된 이후에 남자친구가 전화로 한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저지른 실수를 저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고 말이죠. 처음엔 이제 와서 그 사람을 만나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서 대답을 미뤘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에겐 아무런 죄도 없고 전 그 사람에게 아무 불만이 없었기에 한 번 정도는 만나기로 했어요. 그 사건이 있은 후 몇 달이 지났을 뿐이었지만 그새 남자친구의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눈 밑엔 그늘이 짙게 드리워 있더라고요. 저 역시 우리 탓이 아닌데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럽게 묻더라고요. 잘 지냈어? 얼굴이 많이 상했다. 난 괜찮아. 자기야말로 잠은 자고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얼굴이 너무 까칠하네. 그 후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남자친구는 어렵사리 다시 입을 뗐어요. 사실 파혼하고 나서 몇 달간 괜찮지 않았다고, 제가 보고 싶어도 어머니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면목이 없어 저한테 다시 만나달라는 말도 하지 못했다고요. 전 그 사람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큰 용기를 내어 이 자리를 마련한 거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게 묻겠다고 했어요. 자기야, 내가 이런 일 있었던 게 처음은 아니야. 솔직히 한두 번이 아니지. 집안을 기둥이랍시고 나만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 어머니에게 이젠 나도 지쳐서 환멸을 느껴. 만약 내가 어머니와 연을 끊으면 나하고 다시 만나줄래? 우리 어머니 없는 곳에서 우리 두 사람만 어디 멀리 도망가서 살까? 저에게 그 말을 하는 남자친구의 표정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헤어지기 싫다는 것이었죠. 저도 남자친구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과 결혼하고 나면 언제 다시 그런 시어머니랑 엮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그것만은 끔찍했습니다. 게다가 전 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기도 싫었어요. 전 굳은 표정으로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처연하게 고개를 떨구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먼저 가라고, 자기는 좀 더 앉아있다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을 마지막으로 남자친구와 더 이상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까지 갈 뻔했던 제 첫 번째 인연은 어처구니 없이 끝이 나고 말았어요. 그 유난스럽고 경거망동했던 남자친구의 어머니 때문에 말이죠. 비록 헤어졌지만 그 사람은 불쌍하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평생 미저리처럼 집착하는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고통받을 걸 생각하니까 괜히 제 잘못도 아닌데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병원으로 예비 시어머니가 찾아왔었던 그날 제 어머니도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다 들으시고는 엄청나게 분노하셨어요. 그 미친 집안이랑 아예 엮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까지 하시더군요. 정말 그런 시어머니인 줄 모르고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갔으면 어쩔 뻔했냐고 아주 안도의 한숨까지 내쉬셨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보고 싶어 상심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희주야, 괜찮아. 한번 파혼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거 절대 아니야. 지금은 마음이 힘들 테지만 언젠가 오늘 파혼했던 게 정말 잘된 일이었다는 거 알게 될 거다. 그 남잔 널 붙잡으려고 어머니와 당장 절연하겠다고 하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 결혼하면 그 사람이 마마보이로 돌변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른 좋은 인연 생길 때까지 조급하면 마음 먹지 말고 기다리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마. 저도 그런 분이 만약 시어머니가 됐다면 감당할 자신 없었거든요.
너무 편협하고 편견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성격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정 걱정하지 마세요. 씩씩하게 일하면서 살 테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그 후로도 어머니는 제가 맏딸이라 억지로 헤어진 슬픔을 속으로만 삭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워낙에 힘든 걸 잘 내색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는 어느 날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면 병이 된다고 하시면서 당분간 일을 쉬고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정말 괜찮다고 했습니다만 어머니는 한 번이라도 속으로 곰기 시작하면 나중엔 걷잡을 수 없어진다고 하면서 지금은 휴식을 해야 할 시기라고 하셨어요. 그 결과 전 병원장이신 아버지와 의논해서 1년간의 휴가 기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간호사가 된 이후로 한 번도 쉬진 못했던 것이 맞기는 해요. 24세 시작한 간호사 생활이 이젠 어느덧 8년이란 시간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솔직히 잠도 실컷 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내는 지금이 전 너무나도 편하고 좋습니다. 어딜 가지 않아도 시간을 쫓겨 쟁걸음으로 병원을 뛰어다니던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이나 다름없는걸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일하느라고 가지 못했던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고 친구들도 마음껏 만나고 싶어요. 지금은 남자친구에 대한 기억도 어느 정도 옅어져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와의 좋았던 기억보단 그날 제가 병원에서 당했던 예비 시어머니의 횡포가 더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던 모양이에요. 남자친구가 절 잡았다고 사랑에 미쳐서 도피를 할 만큼 그 사람이 좋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참 궁금해요. 전 나름 이대로 결론을 내렸는데 제가 잘한 걸까요? 남자친구의 말을 믿고 그 사람과 사랑에 도피를 했었다면 전 어딘가에서 고생을 하고 결국은 후회를 했을 거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지금 생각하기론 연애니 결혼이니 이런 것과 전 잘 맞지 않는 듯 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러다가 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거나 잘 풀리면 결혼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선 이번 일로 아주 크게 되어서 아예 그럴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저에게 헤어짐은 또 다른 사랑으로 잊으면 된다면서 자기가 아는 좋은 남자가 있으니 소개팅을 시켜주겠다고 난리를 하지만 말이에요. 그러면 전 당분간 누군가를 만날 생각이 없다고 계속 거절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저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듯 여자친구들과 깔깔 웃으면서 지내는 것이 저의 정신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1년 휴가 중에 해외여행도 꼭 한번 가보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당분간은 아무 계획 없이 정말 릴렉스하면서 편하게 쉬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우여곡절 많은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잘 알지도 못하는 일에 아는 척 나서다간 큰 코 다친다란 교훈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만 봐도 겉으로만 본 저의 모습에 무조건 억지를 쓰면서 아들과 떼어놓으려다 오히려 손해를 보시게 되지 않았나요? 요즘 사람들은 가짜 뉴스에 속아서 소위 말하는 카더라 통신에 너무 쉽게 속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도 아니면 말고식의 가벼운 생각들을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들 보니까 그런 걸로 억울하게 손해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누가 뭐라고 말하든 쉽게 현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팩트체크를 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날씨가 너무 추워지네요. 밖에 나가실 땐 꼭 따뜻하게 입으시고 특히 호흡기 질환 조심하세요. 그럼 두서없었던 제 사연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